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모임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함께 온 사람들인데 요즘은 그 자리에 가기 전부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관계 말이에요.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는지요. 그런데도 쉽게 빠지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같이 늑자던 사람들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히 문제가 많은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흔한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름은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24세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30대에는 시부모님 모시면서 눈치 보며 살았고 40대에는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50대에는 갱년기가 오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자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게도 딱 하나 있었던 게 대학 동기 모임이었어요. 7명이었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 동기들이었는데 2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갱년기 겪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이입니다. 우리는 70 넘어서도 80 넘어서도 죽을 때까지 같이 늙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모임에서 늘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연락 담당이었어요. 모임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알아보고 모두에게 연락을 돌리고,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 제가 중간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자 하며 말렸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지 않으면 모임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챙기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 자리. 늘 하던 대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또 누가 누구 험담을 할까? 내가 또 중간에서 말려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임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어요.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도 또 가야 하는구나. 모임 자리에서는 웃었습니다. 맞장구도 치고 농담도 하고 분위기도 맞췄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모임 다녀왔어? 재밌었어? 저는 그냥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밌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모임에서 나오는 대화가 이제는 제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희 모임 사람들은 요즘 손주 이야기만 해요. 우리 손주는 말이야 벌써 피아노를 친다니까,
우리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발음이 원어민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작은아이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모임에 가면 꼭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정수가, 너는 손주 언제 보게 될 것 같아? 그 말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상처였습니다. 너는 아직도 없구나. 너는 뭐가 문제야?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남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등산 다니면서 건강해졌어. 혈압도 정상이고 우리 남편은 요리도 배우고 있어. 요즘 남편들은 달라야 해. 하지만 친구들 남편과는 달리 저희 남편은 등산을 못 가요.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아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저희 남편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정수가, 너희 남편은 아직도 소파에만 앉아 있어?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면 남편에게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조언처럼 들리는 말도 많았어요. 정수가,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관리 좀 해. 우리 나이에는 관리 안 하면 금방 무너진다니까. 저도 알아요. 요즘 살이 좀 쪘습니다. 그런데 무릎도 아프고 몸도 힘들어서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제가 게으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 좀 바꿔봐. 정수가 너무 촌스러워. 옷 좀 밝은 색으로 입어봐. 너무 칙칙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언이라는 건 알지만 제게는 평가로 들렸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들렸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금방 끊겼습니다. 나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어 하면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말이야 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해 하면 남편들은 다 그렇지 뭐. 그나저나 우리 남편은 말이야 하면서 또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어차피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듣는 역할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웃어주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모임이 유지되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힘들었어요.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몸에서 에너지를 다 빼간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나만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주는 언제 보게 될 것 같아? 너희 남편은 아직도 소파에만 앉아 있어?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마음을 갖는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이상해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이 나이에 모임 하나 없으면 정말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이면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런데 친구 모임마저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명절 때 누구와 만나고, 생일 때 누가 축하해주고, 힘들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나?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나갔어요.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같이 늑자던 사람들이잖아. 4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나까지 빠지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요. 내가 그만두면 배신하는 것 같아. 인정 없는 여자가 되는 것 같아. 사람 없는 여자로 보일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또 모임 날짜가 잡혔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가 다음 주 금요일 어때? 장소 좀 알아봐줘.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하고 장소를 알아보고 모두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 그런데 그날 갑자기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답장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다음 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러다 누군가가 다시 물었어요. 정수가 괜찮아? 요즘 바빠?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요즘 좀 바빠서. 이번 달은 패스할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을 쉬고 나니 다음 달에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다음 달은 꼭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아 하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그냥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난 날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간 자리였는데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손주 이야기, 남편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험담,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사람들도 속상해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살짝 분명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평온함.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로움일까?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느낌일까?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제 삶에 드라마 같은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행복해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만 되면 이번 주에는 모임이 있나? 약속 장소를 어디로 하지? 그런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아무 약속 없이 그냥 고요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뭘 하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정말 좋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점심때 집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가끔 동네 작은 식당에 혼자 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좀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천천히 씹으면서 제 속도로 먹을 수 있는 게 편했어요. 카페에도 혼자 갑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편하네요.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감정 소모가 확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모임 다녀오면 며칠 동안 그 말들을 되새기며 괜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던 하루. 누군가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은 하루. 저는 요즘 그냥 그게 너무 좋습니다. 가끔은 혼자 웃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가끔 예전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날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다가 모임 사진을 보면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임에 가기 전부터 숨이 막히던 그 느낌을,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던 그 시간들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수많은 그날들을, 그걸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워도 그냥 그리운 채로 둬요.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힘들었던 기억은 놓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평생 책임지고 살았구나. 가족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모임 사람들에게도 늘 제가 책임지고 제가 챙기고 제가 분위기를 맞추었습니다.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책임지는 것과 제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참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관계는 평생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여자에게도 관계를 정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벗이란 서로의 덕을 북돋워주는 사이여야 한다. 서로를 해치는 관계라면 멀리함이 옳다.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니구나.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놓아줄 수 있어야 하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더군요.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한두 명의 관계. 아니면 아예 혼자여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으면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승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모임을 떠난 건 친구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을 이해하고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가 편안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가 더 행복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평가받지 않는 하루. 그냥 제가 저로 있을 수 있는 하루. 여러분에게도 오래되었지만 숨이 막히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가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고 다녀와서는 며칠 동안 그 말들을 되새기게 되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모임은 그만두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놓아도 되는 자리일지도 몰라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붙들고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 더 이상 다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비로소 제 자신을 먼저 지킬 권리.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히는 관계가 진짜 외로움입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는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냥 편안한 하루. 그런 일상도 괜찮아요. 아니, 어쩌면 그게 우리가 평생 꿈꾸어왔던 평온일지도 몰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용기를, 여러분의 평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